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확산세는 잠시 뒤에 자세히 전해드리고 오늘 뉴스는 단비 같은 희망을 주는 예방 백신 관련 MBC의 단독 보도로 시작합니다. 정부가 당초 목표로 한 3천만 명 분량보다 더 많은 충분한 양의 백신을 이미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90% 이상의 예방 효과를 발표한 화이자나 모더나를 포함해서 5개 제약사의 백신을 골고루 그리고 순차적으로 들여올 계획입니다. 박선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의 목표는 우리 국민 60%가 맞을 수 있는 3천만 명분의 백신을 미리 확보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미 지난 6월부터 제약사들과 협상을 시작했는데 최근엔 매주 2-3개 제약사들과 접촉하며 협상에 속도를 냈습니다. 그 결과 당초 개별 제약사를 통해 확보하려던 목표인 2천만 명 분량을 넘어 코백스 공동구매 물량까지 포함하면 3천만 명분 이상을 이미 확보한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60%를 훌쩍 넘는 국민들에게 접종할 수 있는 충분한 물량으로 전해졌습니다. 확보된 백신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한 제품이 아니라 다양한 제품이 순차적으로 들어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를 포함해 아스트라제네카와 존슨앤존슨, 노바백스 등 최소 5개 회사의 백신을 골고루 들여오는 방식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백신마다 생산량은 정해져 있는데 세계 각국이 경쟁하고 있다 보니 한두 개 회사와만 협상할 경우 충분한 양을 확보하기 힘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화이자와 모더나가 95%에 달하는 효과를 보였지만 핵산 방식을 이용한 최초의 백신이어서 대량 생산과 초저온 유통 등 변수가 많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각 제약사별로 어느 정도 양을 들여올지도 거의 정해졌고 협상은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상 180일 정도 걸리는 식약처의 허가 기간도 한 달 정도로 줄일 계획인데 벌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는 식약처의 사전 검토가 시작됐습니다. 또 중국의 시노팜과는 아직 협상이 진행되지 않았지만 임상시험 결과가 안정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협상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백신 도입 물량은 확보됐지만 접종은 안전성을 고려해 아무리 빨라도 내년 3월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50만 내지 100만 건 정도의 부작용까지 추가해서 확인하고 시작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또 그렇게 시작을 해도 그렇게 늦지 않을 수 있다는. 정부는 확보한 백신들의 양과 종류, 그리고 접종 우선순위 등의 계획을 다음 주 후반쯤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선아입니다. 정부의 경고보다 빠르게 어제 오늘 추가 확진자는 300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그만큼 정부가 통제나 예상할 수 없는 감염원이 넓게 퍼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환자 1명이 1.5명을 감염시키는 상황. 그런데 최근의 확산세가 지난 8월 도심 집회 이후 아직도 남아있던 무증상 감염의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박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신촌의 연세대학교. 이 학교 공대생 1명이 지난 16일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지금까지 12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확진된 학생들 중 8명은 지난 12일 신촌의 한 음식점에서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1차 감염 학생이 8명, 2차 감염 학생이 2명. 식사를 하는 중에는 마스크를 벗었겠죠. 근처 서강대학교에서도 학생 1명이 확진됐습니다. 학교 측은 즉각 실험 실습을 포함한 모든 수업을 일단 비대면으로 전환했습니다. 병원과 관련된 감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확진자인 전북 익산 원광대병원 간호사는 병동에서 환자를 돌봤습니다. 이후 이 간호사와 접촉한 입원 환자 3명이 확진됐고 병동은 폐쇄됐습니다. 광주 전남대병원과 관련된 확진자도 8명이 추가돼 확진자 수는 44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43명, 어제 300명대 초반에서 오늘 중반으로 늘었습니다. 광복절 집회 직후인 지난 8월 28일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환자 비율은 15%를 넘어섰고 50명 수준이던 위중증 환자 수도 79명까지 치솟았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가리지 않고 확진자 수가 가파르게 늘어나면서 대규모의 재확산의 기로에 선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최근의 가파른 확산 추세가
지난 8월 광복절 집회로 인한 대규모 감염과 관련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확진자들의 동선을 분석한 결과 광복절 집회 이후 지역사회에 잔존했던 무증상 감염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잔존 감염이 지역사회에 계속 있었고 이것이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소규모, 그다음에 다발성 집단 감염으로 이어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지난 헬로윈 데이와 코로나19 확산 사이에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서울과 경기도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1.5단계로 올라간 첫날 비까지 내린 탓인지 서울 시내는 한산하다고 합니다. 신촌거리에 취재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조희영 기자, 비는 그친 것 같은데 거리는 여전히 한산해 보입니다. 네, 평소보다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적고 거리는 썰렁한 모습입니다. 카페나 식당가를 돌아보면 손님이 없어 안이 텅 비어 있거나 문을 닫은 곳도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된 데다 인근 연세대와 서강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신촌 일대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일상 곳곳에서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시민들은 불안감을 나타냈습니다. 문도 많이 좀 닫은 것 같고 약간 좀 착잡하네요. 보고 싶은 사람도 다 만나야 되는데 더 미뤄야 될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많이 돼요. 오늘부터 식당과 카페에선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강화돼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나 칸막이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하지만 강화된 방역 수칙이 무색할 정도로 매장 안은 손님이 없어 한가한 모습이었습니다. 어제랑 비교했을 때는 매출이 딱 50% 감소했고요. 테이블 간격이나 이런 것들을 굳이 배치를 안 하더라도 손님 수가 적기 때문에. 거리두기 단계가 1.5단계로 강화되기 직전인 바로 어젯밤까지도 술집들은 북적였던 모습과는 대조적입니다. 정부는 수도권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일주일 기준으로 200명을 넘으면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확진자가 속출한 전남 순천시는 오늘 지자체 중 가장 먼저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신촌거리에서 MBC 뉴스 조희. 어제 저녁 확진자가 400명대이다. 몇 시간 뒤에는 600명대에서 800명대로 급증했다는 문자가 삽시간에 퍼졌는데 전부 가짜 뉴스였습니다. 누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런 문자를 유포하는 건지 방역당국이 수사 의뢰를 예고했고 경찰도 단호한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김수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저녁 코로나19 국내 현황이란 제목으로 SNS를 통해 유포된 메시지입니다. 저녁 6시 기준으로 확진자가 412명, 밤 10시 632명, 밤 11시에는 무려 852명으로 급증했다는 수치가 적혀 있습니다.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오전에 뉴스로 뜬다는데 국가 재난 수준이라는 등 불안해하는 시민들의 반응이 속속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이 오전 9시 30분에 발표한 19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343명이었습니다. 방역당국의 노력을 폄훼하는 내용에 추적도 요즘은 안 하잖아요. 1.5단계 격상하니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는 쇼입니다. 그건 정은경이의 구라 쇼에 불과한 거예요. 코로나19 확진 판정에 흠집을 내는 허무맹랑한 주장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저부터도 멀쩡한 사람을 확진자라고 집어넣어가지고 10일 동안 감금돼 있다가 나왔잖아요. 방역당국은 이런 가짜뉴스들이 사회적 혼란과 불안감을 조성한다며 자제를 호소했습니다. 온 국민이 합심하여 대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무근의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행동은 방역 활동을 저해할 뿐 아니라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게 됩니다. 경찰은 생산자와 유포자를 끝까지 추적해 사법 처리하는 등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코로나19와 관련해 가짜뉴스를 유포한 혐의로 검거된 사람은 187명, 이 중 106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수능을 2주 앞둔 고3 수험생들은 초긴장 상태입니다. 수능을 코앞에 두고 행여 감염되지는 않을까 외부 접촉을 삼간 채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서울의 고등학교는 이미 상당수가 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덕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영암의 한 고등학교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 고3 수험생들이 코로나 검사를 받기 위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예술대학 진학을 준비하던 고3 학생이 지난 주말 목포의 연기학원에 다녀온 뒤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3학년 학생들은 또 내일 모레 시험도 있고 불안해하니까 선생님들까지 하면 200명이 넘고요. 이처럼 코로나19에 걸리는 걸 피하기 위해 수능을 2주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은 외부와의 접촉을 줄이는 데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인 박은호 군은 집과 독서실, 학원만 오가는 일과가 일상이 된 지 오래입니다. 2달 전부터 집에서 온라인 수업만 들으며 학교에는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는 이제 한 반에 20명 이상 있으니까 밥 먹을 때도 그렇고 약간 불안한 감이 있습니다. 밤늦게까지 머무는 학원에서도 외출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사와서 간단하게 먹거나 어차피 점심을 먹었으니까 저녁을 안 먹거나 무조건 집에 가서 먹는 편이에요. 재수생인 이승재 군은 다니던 학원조차 끊고 집과 독서실에서만 공부하고 있습니다. 좀 따닥따닥 붙어 있는 편이다 보니까 조금 위험할 것 같긴 했었어요. 교육부는 수험생들이 최대한 안전하게 수능을 볼 수 있도록 오늘부터 수능일까지 2주간을 수능 특별 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학원과 스터디 카페 등에 대한 특별 방역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수험생이 다니는 학원 교습소에 추가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육부 홈페이지에 학원 명칭과 감염 경로 등을 공개하게 됩니다. 수능 일주일 전인 26일부터는 전국 고등학교의 수업을 온라인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 서울의 경우 이미 67%의 고등학교가 3학년의 등교를 중단했습니다. 교육부는 학원에서의 대면 수업과 수능 당일 시험장 응원도 자제해달라고 공고했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미국에서는 하루 확진 환자의 수가 연일 최고 기록을 경신하더니 이제 하루 사망자의 수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하루 1,800여 명, 50초에 한 명꼴로 숨지고 있는 겁니다. 워싱턴 여홍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올해 4살인 레이든 곤잘레스. 며칠 뒤면 5살 생일인데 올해 생일엔 엄마 아빠의 축하를 받지 못합니다. 레이든의 아버지는 지난 6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사망했고 넉 달 뒤 어머니 역시 코로나19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How much do you love your mom and dad? Between 100 seconds with one.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는 25만 명을 넘어섰고 하루 사망자는 1,800명을 넘기며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50초마다 한 명꼴로 코로나19에 희생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노인 계층에 더 큰 피해를 주면서 건강했던 노인 4만 명이 이른바 초과 사망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My mother was doing great. And within 3 weeks of the COVID patients being forced into her nursing home, she was dead. 중환자가 급증하면서 많은 주에서 의료진들은 한계에 직면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과 화상 통화로 중환자실에 참담한 실태를 전하던 간호사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한 채 울먹였고 당선인도 함께 눈물을 보였습니다. There is something seriously wrong when nurses have to take to the streets to beg for protection in the middle of a pandemic. 코로나19 검사 받는 것도 점점 어려워져 가정용 진단 키트를 드론에 실어 배송하는 서비스도 등장했습니다. 미국 제약업체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는 공동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이 95%의 예방 효과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If everything goes well and if we have a well-organized vaccine supply, that we could have a normal summer and winter 2021. 미국 정부는 크리스마스 전에 백신을 승인하고 최소 2천만 명 분량을 확보할 계획이지만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여홍규입니다. 자, 지금 화재 현장에 손하늘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자, 송 기자, 지금도 진화 작업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까? 네, 3시간 동안 이어진 진화 작업은 조금 전인 저녁 6시 50분쯤에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약품이 탄 매캐한 냄새가 짓누르고 있습니다. 건물 일부는 무너져 내렸고 외벽에는 시커먼 그을음이 남아 당시의 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숨진 노동자 3명의 시신을 수습하는 작업이 조금 전에 끝났고 또 급히 연락을 받은 유족들도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불이 꺼진 지 얼마 안 된 상황이라 아직은 정확한 화재 원인이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불이 번졌다는 목격자의 진술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화장품 제조 과정에서 화재가 일어난 걸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취재 결과 숨진 노동자 3명은 공장 2층에서 아염소산 나트륨 등의 화학물질을 배합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유기물과 섞을 때 충격과 마찰에 민감해서 취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화학물질입니다. 업체 대표는 원료 혼합기가 고장이 나서 납품업체가 와서 수리를 했고 이후에 시험 혼합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걸로 보인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르면 내일 합동감식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인천 남동공단 화재 현장에서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자, 이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전세난 해소를 위해서 정부가 오늘 전세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비어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전세로 돌리는 등의 방식으로 급한 대로 2년 안에 11만 4천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이문영 기자가 자세한 발표 내용 정리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의 한 오피스텔 건물, 지상 18층, 196호 규모로 지하철 역세권에 주차장도 있습니다. LH가 민간 건설업체로부터 통으로 사들인 이 오피스텔은 내년 상반기에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됩니다. 앞으로는 투룸, 쓰리룸 등 3, 4인 가구용으로 매입 약정을 많이 해서 정부는 이런 방식으로 내후년까지 공공임대주택 6만 2천 호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오래되거나 공실인 건물을 사들여 임대했지만 이번에는 신축 건물 위주로 진행합니다. 특히 18,000호는 새로 도입하는 공공전세입니다. 매입 단가를 최고 6억 원, 면적도 30평대로 확대하고 마감재와 편의시설도 고급화해 아파트 전세 수요를 흡수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설계 단계부터 건설사와 협의하고 참여 건설사에는 택지 공급과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줄 방침입니다. 다세대나 연립이나 오피스텔이나 이런 경우에도 매입 단가 6억으로 올랐기 때문에 상당히 질 좋은 그런 주택들이 공급될 것입니다. 정부는 또 3개월 이상 비어있는 공공임대주택 3만 9천 호의 자격 요건을 대폭 완화해 무주택자라면 소득이나 자산에 관계없이 입주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비어있는 상가나 사무실, 호텔 등을 주거용으로 리모델링하는 방식으로도 13,000호를 공급합니다. 정부가 이렇게 2년 안에 공급할 임대주택은 모두 11만 4천 호. 이 중 40% 이상은 시급성을 감안해 내년 상반기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산층도 만족하며 살 수 있는 질 좋은 30평대 공공임대주택 6만 3천 호를 2025년까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자격 요건도 완화돼 4인 가구 소득 712만 원까지 입주가 가능하고 본인이 원하면 최장 30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자, 현재 전세난의 원인이 공급 부족에 있는 만큼 이번 대책, 당장 적용이 가능한 방안들을 다 끌어모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 수요가 집중되고 있는 아파트 공급안은 마련하지 못했고 대책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얘기도 있어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강나림 기자입니다.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한 국민임대 아파트. 현재 공실이 50호 있습니다. 강남구 세곡동에 위치한 또 다른 장기전세 아파트는 28집이 비었습니다. 이렇게 비어있는 공공임대주택 3만 9천 호를 전세로 공급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지만 실제 물량은 그만큼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6개월 단위로 모집 공고를 하다 보니 비어있을 뿐 서울의 경우 공고가 나면 바로 임대 계약이 성사될 집이 상당수라는 겁니다. 둘 다 10대를 넘었어요, 경쟁률이. 그 정도로는 저희는 항상 좀 인기가 있거든요. 서울에 수요가 많잖아요. 없을 가능성이 많죠, 지금까지 서울에 봐서는. 경기도의 경우에도 도심과 가까운 성남과 하남의 공공임대 아파트는 빈집 비중이 3% 정도에 불과합니다. 장기간 공실이 나오는 곳은 도심에서 한참 떨어진 외곽 지역의 주택들인데 이런 곳은 전세로 공급해도 수요가 없을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데인데 집만 떨렁 지어놔서 비어 있는 건지 과연 그 사람들이 들어갈 것이냐 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지금 전세난의 진원지가 서울 중고가 전세인데 LH가 사들여 전세 놓기로 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주택의 형태가 다세대 주택이나 오피스텔이라는 점이 한계로 지적됩니다. 전세 수요가 워낙 아파트로만 집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가장 전세난이 심한 것이 아파트 시장입니다.
근데 이번에 나오는 대책이 그 다가구나 다세대 연립주택인데 다가구나 연립에 그 사는 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수요자 입장에서 볼 때에는 큰 반응을 일으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아파트는 짓는 데만 평균 2년 반이 걸리기 때문에 질 좋은 다른 집들을 신축 위주로 공급해 아파트 수요를 충족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정부 계획대로 공급이 이뤄진다 해도 시간이 걸리는 데다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어 당장 불붙은 전세 시장을 진정시키기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전국의 아파트값 상승률이 8년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세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집을 사면서 다시 집값이 오르고 있는 건데요. 정부가 오늘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 경기도 김포나 부산 해운대구 등을 규제 지역으로 지정했지만 이번에도 뒷북 정책이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김포의 한 아파트. 지난주 거래된 42평형 가격은 9억 5천만 원. 단 3주 사이에 2억 원이 뛰었습니다. 지금은 호가가 10억 원을 넘습니다. 갑자기 올랐어요. 네, 뭐 7억 5천, 8억 2천 하다가 그냥 10억으로 뛰었어요. 매물이 없으니까 더 그렇죠. 김포시는 지난 6월 정부의 규제 지역 지정에서 빠졌고 이후 서울에 전세 난민들이 몰려와 집을 사기 시작하면서 매매가가 급등해 지난달 이미 규제 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하지만 지정은 3주째 미뤄졌고 그 사이 집값은 폭등해 이번 한 주 동안만 2.7% 넘게 오르는 기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갖고 싶은 거지. 그 전에 대출도 달라지는 거고 취득세도 달라지고 조건들이 달라지는데요. 지방도 상황은 마찬가지. 비규제 지역인 부산 수영구 아파트값은 자고 나면 올라 이달 들어 상승폭이 0.61%에서 1.34%로 2배가 됐습니다. 작년 말 국토부는 부산을 규제 지역에서 풀면서 과열이 생기면 언제든 재지정하겠다고 했었지만 말뿐이었습니다. 풀리고 나서는 쉬지 않고 올라왔어요. 작년부터 보면 한 2배는 오른 것 같은데요. 규제 지역 가운데 가장 높은 단계인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됐던 대구 수성구. 하지만 그 전 단계인 조정 대상 지역을 거치지 않아 세금 규제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 이달에만 아파트 값이 3% 가까이 뛰었습니다. 조정지구 있는 분들은 타입놀이에 쉽지가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투기 과열지구 같은 경우에는 그게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비규제 지역이 집값 상승세를 주도하면서 이번 주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은 통계가 시작된 이래 8년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규제를 통한 가격의 통제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 자체가 신뢰성을 좀 잃어버리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에야 김포시와 부산 수영구 등 7곳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했지만 정책 허점으로 집값이 오르고 나면 그제서야 규제에 나선다는 뒷북 대책 논란은 이번에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추미애 장관의 지시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감찰에 나선 법무부가 오늘 윤 총장을 직접 방문 조사하겠다고 했지만 대검찰청이 전혀 응하지 않으면서 조사가 불발됐습니다. 서로 책임을 상대에게 떠밀고 있는데 법무부와 검찰의 기싸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현주 기자입니다. 법무부 감찰관실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방문 조사를 벌이겠다고 예고한 오후 2시. 대검찰청 앞에는 취재진만 분주했을 뿐 검찰관실 관계자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법무부는 대검찰청이 조사에 사실상 불응해 진행하지 못했다고 입장문을 냈습니다. 윤 총장의 집무실이 있는 대검청사 8층이 한때 통제되는 등 긴장이 고조됐지만 충돌이나 극한 대치는 피한 셈입니다. 하지만 서로 상대를 비판하는 기싸움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대검찰청은 총장에게 무엇을 감찰하는지 혐의 내용조차 알려주지 않았다며 서면 조사에 응하겠다는데도 대면 조사를 고집하는 법무부의 입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법무부는 대검이 감찰 과정의 협조 요청을 묵살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16일 처음으로 일정 조율을 요청했지만 대검이 응하지 않았고 이튿날 오전 조사 일정을 통보한 뒤 오후에 검사 2명이 구체적인 혐의가 담긴 조사 예정서를 갖고 갔는데도
대검 측이 뜯어보지도 않은 채 돌려보내놓고 혐의도 안 알려준다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어제 우편으로 다시 보낸 예정서마저 대검 직원이 들고 와 반송한 데 이어 오늘 오전까지도 총장 비서실에 일정을 타진했지만 답이 없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비위 감찰에는 지위 고하나 성역이 있을 수 없으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감찰에 윤 총장이 불응하고 있다는 명분을 확보한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나 직무 정지, 해임 건의 등 수순을 밟으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법무부는 윤석열 총장에 대해선 대면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어 양측 모두 한 발 물러서기 어려운 기싸움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현직 경찰 간부 2명이 국내 한 다단계 업체 대표로부터 사건과 관련된 청탁을 받고 거액의 금품을 받아 최근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 업체 대표가 경찰뿐 아니라 검찰에도 전방위 로비를 한 정황이 담긴 통화 녹음 파일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현직 검찰 수사관을 입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임명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건강기능식품과 천연 화장품을 주로 파는 서울 영등포의 한 다단계 회사. 2006년 만들어진 이 회사는 2016년 코스닥에 상장됐습니다. 세계 최고의 제품으로 성장시켜 헬스 앤 뷰티 케어 글로벌 넘버원 기업이 되겠습니다. 이 회사 대주주이자 전 대표인 60대 여성 신모 씨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경찰관은 지금까지 2명입니다. 서울 영등포서 김모 경위는 수차례에 걸쳐 6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11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관악서 한모 경감 역시 1억 5천만 원의 금품과 4천만 원대의 고급 승용차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7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들 경찰관과 신 전 대표는 지인 소개로 수년간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신 전 대표는 자신의 다단계 사업과 관련해 사기 등으로 각종 고소고발을 당하자 경찰관들에게 청탁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이들 경찰관들은 신 씨의 사건 담당자를 찾아내 진행 상황을 알아보고 청탁 전화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총경급 간부 역시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구속된 한 경감이 받은 돈 중 1,000만 원 정도를 승진을 위해 모 총경에게 건넸다는 제3의 관계자 진술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수사를 벌인 경찰은 해당 총경에 대해 압수수색 없이 계좌 내역을 이미 제출받은 뒤 최근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 경감이 돈을 주지 않았다고 직접 진술했고 시기 등 객관적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는 게 경찰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신 전 대표가 경찰뿐 아니라 검찰 관계자를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한 정황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신 씨의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던 통화 녹음입니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서울 남부지검 소속 현직 수사관과 검찰 수사관 출신 법무사를 형사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뇌물공여 혐의로 얼마 전 불구속 기소된 신 전 대표와 회사 측은 입을 닫았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해야 할 상황이 아니거든요. 또 제가 그 건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신 대표님께서는 뭐 전혀 회사에 나오거나 이런 건 없으세요? 그렇죠. 작년 회사 하시고 나서 그만두셨어요. 12월 이후에는 안 나와요.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검찰 수사관이 연루된 사건에 대해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윗선의 개입 여부까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명찬입니다. MBC는 2년 전 1,000곳이 넘는 비리 유치원의 이름과 비리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아이를 위해 쓰라고 낸 원비를 유치원장 가족이 사적으로 사용한 게 대부분이었는데 정작 그렇게 빼돌린 유치원비를 돌려받은 부모는 거의 없습니다. 참다 못한 한 유치원의 학부모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해서 모두 3억 6천만 원을 돌려받게 됐습니다. 신수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경기도 시흥의 궁전유치원. 지난해 1월 교육청 감사로 무려 12억 5천만 원의 회계 비리가 적발됐습니다. 아이들 교구나 교재비 명목으로 받은 교육비를 원장 친인척 명의의 유령 회사를 통해 빼돌리는 수법. 비자금 조성 같은 기업 범죄에나 등장하는 비리가 교육 현장에서 버젓이 벌어졌습니다.
교육청은 원장을 형사 고발하고 12억 5천만 원을 학부모들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유치원이 버티기에 나서면서 학부모 162명이 지난해 8월 집단 소송을 냈습니다. 죄송하다 외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학부모에게만. 1년 3개월 만인 지난 17일 유치원 측은 학부모들과 합의해 공식 사과문을 내고 부당이득 일부를 학부모들에게 돌려줬습니다. 모두 3억 6천만 원으로 학부모 1인당 평균 200만 원, 많게는 650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돌려주기를 거부하는 상태에서 소송으로 돌려받은 경우는 이 경우가 처음입니다. 10년 전까지의 원비에 대해서 부당이득으로 밝혀낼 여지가 생긴 겁니다. 비리 유치원을 압박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남은 8억 원 반환 문제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았습니다. 다른 나머지 8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행하겠다고 계획 중이라서 결과대는 이제 다음이라고 하신 것 같아요. 교육청 감사로 회계 비리가 적발되고도 학부모들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은 사립유치원은 전국에 무려 185곳이나 되고 액수로는 263억 원에 달합니다. 폐원을 해버려요. 그리고 이게 먹튀를 한단 말이에요. 감사에 대한 그 환급을 안 받으려고 운영자가 맞고소하고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이번에 궁전유치원이 처음으로 교육비를 돌려주면서 비리 유치원을 상대로 한 소송이 더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에서 일하던 40대 노동자가 회전하던 기계 설비에 끼어서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고는 고용노동부의 정기 근로 감독이 진행되는 와중에 발생을 했는데 노조 측은 안전장치에 문제가 있었다는 입장입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3시 반쯤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 소방 구급대원이 공장 내 사고 현장으로 긴급히 달려갑니다. 공장 바닥에 47살 직원 A씨가 쓰러져 있고 긴급하게 심폐소생술이 진행됩니다. 기계에 꼈었다고 정보가 있었고요. 지금 CPR 중인데 지금 머리를 심하게 다친 A씨는 현재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는 타이어 성형기계, 즉 형태를 만드는 회전 설비에 A씨가 말려 들어가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고 당시 A씨는 홀로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해당 공장에서는 지난 17일부터 고용노동부 정기근로감독이 진행 중이었고 사고 사실을 인지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기계는 사용 중지를 내려놨고요. 그 인접 부서 그 같은 라인 거기에는 이제 사업주의 작업 중지를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전국 금속노조 한국타이어 지회 측은 타이어 성형기계에는 사고를 막기 위한 레이저 센서가 달려 있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레이저 센서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작업자가 접근을 하면은 이 설비가 자동으로 정지가 돼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 해당 센서가 공장 내 분진 등으로 뒤덮여 오작동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지만 사측이 작업자들에게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으로 대처했다고 노조 측은 주장했습니다. 한국타이어 측은 사고 발생 기계의 안전장치 미작동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 자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11월도 열흘 정도 남겨둔 늦가을인데 오늘 전국에 꽤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서울만 보면 11월에 내린 비로는 100여 년 만에 가장 많았다고 하는데요. 이 갑작스러운 폭우에 출근길 교통 정체가 극심했고 사고도 속출했습니다. 남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아침 강변북로 원효대교 북단. 여의도로 향하는 진입로가 완전히 물에 잠겼습니다. 무심코 들어섰던 승용차는 꼼짝없이 갇혀버렸습니다. 시동이 꺼지면서 결국 견인차까지 출동했습니다. 바로 옆에서는 우비를 입은 구청 직원들이 낙대를 집어넣어 배수로를 뚫고 있습니다. 배수로가 막힌 상황에서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도로에 물이 고인 겁니다. 낙엽 때문에 그 배수가 안 돼가지고 대부분 다 이제 배수로가 막혀가지고. 서울에 내린 비의 양은 86mm. 건조하고 기온이 낮은 11월에 내린 비로는 1907년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많은 양이었습니다.
서울 일부 지역에 쏟아진 비의 영향으로 이곳 강변북로 곳곳에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용산구 녹사평대로와 경부고속도로 잠원교차로 일부 차로도 침수돼 출근 시간대 정체가 있었습니다. 수도권 비 피해도 이어졌습니다. 76mm가 넘는 폭우가 내린 경기도 구리에서는 하천이 불어나면서 승용차가 800m나 떠내려갔습니다. 왕숙천을 건너던 이 차에는 40대 남성과 초등학생 아들이 타고 있었는데 이들은 창문을 깨고 지붕 위로 올라가 가까스로 구조됐습니다. 경기도 시흥에서는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가 빗길에 넘어지면서 일대 혼잡이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부산에서는 비에다 거센 바람까지 더해져서 강풍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항구에 쌓아둔 컨테이너 수십 개가 무너질 정도였습니다. 류재민 기자입니다. 붉은 빗줄기가 마치 하늘을 핥히듯 쏟아집니다. 안내 표지판은 힘없이 꺾였고 배수구를 덮은 낙엽 때문에 도로가는 마치 개울처럼 물이 넘쳤습니다.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세찬 비바람이 계속 몰아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인도에 설치된 철제 버스 표지판도 힘없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부산에는 순간 최대 초속 26m의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빌딩 숲에서는 그 세력이 더 강했습니다. 시내에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사상구의 한 공업사 옥상에선 가건물 사무실이 통째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뜯겨나간 건물은 옆 건물까지 날아가 주차돼 있던 차량 석 대를 덮쳤습니다. 헤드바람 막 갑자기 쉣 불더만은 갑자기 꽝 하더만은 토네이도 있잖아요. 토네이도 우리도 토네이도 날라가 저 때리고 여 때리고. 부산 신항에선 컨테이너 30여 개가 강풍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4, 5층 높이로 쌓아둔 게 도미노처럼 그대로 쓰러진 겁니다. 자체 중량하고 40m인데요. 늘 넘어요. 내 그 짐 실린 컨테이너가 차에 실린 것도 내가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하여튼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 달리던 승용차가 불어난 물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2명이 차에 갇혀 있다 가까스로 구조됐습니다. 남구에선 지하차도를 달리던 화물차가 빗길에 미끄러지기도 했는데 2개 차선을 모두 가로막으면서 운전자 10여 명이 700m를 걸어서 빠져나왔습니다. 하루 동안 소방본부에 접수된 강풍 침수 피해만 30여 건에 달했습니다. 이번 강풍은 밤사이 서서히 잦아든 뒤 기온이 차차 떨어져 당분간 반짝 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류잼리입니다. 오늘 새벽 인천에서 만취한 50대가 몰던 차량에 행인이 치여 숨졌습니다. 지난 9월 을왕리에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를 포함해서 올해 들어 인천에서만 8명이 음주운전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임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둠에 잠긴 인천 동구의 한 왕복 5차선 도로. 한 남성이 도로 한복판에 쓰러져 있고 경찰이 교통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반쯤 50살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68살 남성을 치었습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이곳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구호 조치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피해 남성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의식이 있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왼쪽 팔 부분이 많이 다친 걸로 나왔어요. 운전자는 사고 1시간 반쯤 뒤 경찰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습니다.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신 적이 없고 사람을 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비슷한 시간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엔 인천 송도였습니다. 20대 남성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도로변에 주차된 승합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사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사고 충격으로 승합차에 난 불이 가해 차량과 옆에 다른 차로 번져 소방서 추산 2,7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지난 9월 인천 을왕리 치킨집 사장 사망과 최근 오토바이 배달원이 음주 차량에 부딪혀 다리를 크게 다치는 사고까지 올해 들어 인천에서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는 771건이었습니다. 이미 지난해 교통사고 전체 건수를 넘어섰습니다. 목숨을 잃은 사람도 8명에 달합니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단속 강화로 음주사고 사망자 수가 지난해보다 절반가량 줄었다고 밝혔지만 5명을 벗기엔 역부족입니다. 인천은 교통사고 가운데 음주운전 사고 비율이 광역시 중에서 매년 1,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역이 넓고 또 외지에 술 마실 수 있는 환경이 많은 데다가 서울처럼 이렇게 촘촘히 단속을 할 수 없는 이런 지역적인 여건도 올해 속출하고 있는 인천의 대형 음주 사고는 코로나19 여파로 단속이 작년보다 줄어든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천경찰은 작년보다 음주 단속이 크게 줄어든 건 아니라면서 외진 지역과 낮과 새벽 등 취약 시간대에 단속을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오늘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서 육아나 교육 현장의 아동학대 가해자인 어른과 피해자인 아이는 그 사건 이후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어른은 그 자리에서 버티면 그만인 현실 앞에 오히려 피해 아이들이 그 어른을 피해서 떠나고 있었습니다. 이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여주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 아기를 돌보던 한 교사가 아기 얼굴을 손수건으로 덮어버립니다. 다른 교사는 갑자기 드러눕더니 요람을 발로 툭툭 차서 흔듭니다. 누워있던 아이는 태어난 지 40일밖에 안 된 갓난아기였습니다. 내 아이가 하루 종일 바운서에 누워있고 작은 애한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같은 어린이집을 다니던 6살 형도 학대를 당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집에서 엄마가 잘못을 지적하자 특이한 행동을 한 겁니다. 구석에 가서 갑자기 다리를 쭉 펴더니 기마 자세를 하더라고요.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했다고. 어린 나이에 심리치료까지 받게 된 아이를 생각하면 엄마는 억장이 무너집니다. CCTV를 보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참담했고. 경찰 조사를 받은 교사는 모두 3명. 누워있는 동생의 목을 누르기도 하고 새로운 교사에게 6살 형에게 잘해주지 말라고 하는 등 신체적, 정서적 학대가 더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가해자는 계속 출근하고 결국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관리를 해야 할 여주시 역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판결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다. 시에서 할 일이 아니건 경찰이 할 일이기 때문에 우리와 무관하다. 경기도 평택에선 초등학교 강사가 아이를 화장실 변기 위에 3시간 넘게 혼자 방치하기도 했습니다. 피해를 당한 아이는 장애 아동이었습니다. 집에 오면 항상 불안해하고요. 그다음에 방에 항상 들어가더라고요. 학교를 하면. 법원에서 학대로 인정했지만 40시간 교육을 받은 뒤엔 다시 그 학교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이 학교에 다시 올 수 없게 그런 이제 법 절차가 없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지난 6월 시흥시 아동센터에서 아이 뺨을 때리고 젓가락을 던진 센터장은 구속되기 전까지 석 달 정도 버젓이 출근했습니다. 그 사이 아이들을 상대로 신고자 색출에 나서는 등 또 다른 학대를 저질렀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엔 재학대 위험이 급박할 때만 가해자를 격리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판결이 날 때까지 그대로 출근하는 교사가 적지 않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33%만 사법 절차를 거치고 대부분 감시 조치만 하면서 가해자를 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게 하는 것 자체가 범죄를 오히려 더 일으키는, 학대를 부추길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고. 법원 최종 판결 전에라도 가해자를 대기 발령이나 권고 휴직으로 분리하고 취업 제한 등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이재민입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아들의 학술 포스터 저자 자격 의혹 등을 보도했던 MBC 스트레이트 방송에 대해서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법원이 또다시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반론 보도를 해달라는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 어땠는지 고은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의 엄마 찬스를 집중 보도한 올해 1월 MBC 스트레이트. 다양한 스펙이 하나같이 엄마가 수장인 기관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이건 엄마 찬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보도에 대해 나경원 씨는 4페이지짜리 장문의 반론 보도문을 시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론 보도 요구문의 제목은 의혹 보도는 사실과 다름이 밝혀져였습니다. 반론권 보장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면서 마치 기사가 잘못된 것처럼 제목을 달았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나 씨가 제기한 반론 보도 청구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전부 기각.
법원의 설명은 명료했습니다. 나경원 씨가 요구한 반론 보도문에 심지어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담기기도 했고 또 보도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도 반론을 요구한 경우도 있었다는 판단. 반론 보도 청구의 기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소송이라는 지적이 판결문에 담겼습니다. 법원은 나경원 씨가 요구한 반론 보도는 단순한 나 씨 측의 의견 표명에 불과할 뿐 사실적 주장이라 할 수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당시 스트레이트는 나 전 의원의 발언을 토대로 예일대 학장을 집중 취재했습니다. 학장이 부르시더는 겁니다, 우리 아이를. 그래서 우리가 면밀하게 넣고 다시 봤는데 아무 문제 없으니까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더군요. 이에 대해 나경원 씨는 자신이 언급한 학장은 마빈천 교수가 아니라며 반론을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이 사건 보도의 본질적인 핵심에 관련되지 못한 지엽 말단적인 사소한 것에 해당한다였습니다. 역시 기각. 나경원 씨가 자신의 엄마 찬스 의혹 보도에 대해 제기한 소송은 모두 6건. 방송 전 2차례의 방영금지 가처분을 냈지만 모두 기각. 공직선거법 위반 형사고소도 무혐의였습니다.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 자체는 언론이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법정으로 가지고 가거나 계속해서 형사적으로 문제를 삼거나 그것을 심하게 하면은 그거는 언론에 대한 재갈 물리기라고 할 수 있죠. 이번 반론 보도 청구 기각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나 씨 측 변호사에게 연락을 했지만 아무런 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고은상입니다. 코로나19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면서 유럽에선 아예 이동을 금지하는 나라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개인의 자유가 침해당한다면서 곳곳에서 반대 시위도 열리고 있는데요. 독일에선 시위를 틈타서 극우 세력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김정원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해산 명령을 무시한 시위대를 향해 경찰이 물대포를 쏘기 시작합니다. 경찰과 시위대 사이 밀고 밀리는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같은 시간 국회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코로나19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심의되고 있었습니다. 만여 명의 시위대는 법안이 통과되면 개인의 자유가 침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200여 명이 현장에서 체포됐고 경찰관 9명을 포함해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Da werden gesetzlich massive Grundrechtseinschränkungen verankert und deshalb sind wir da, um dem eine Stimme zu verleihen, dass wir damit nicht einverstanden sind. 시위대 중 마스크를 쓴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었고 곳곳에서 극우 정당의 깃발과 제국주의 시절 사용되던 깃발도 목격됐습니다. 시위의 배후엔 극우 세력과 음모론자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들은 정부의 통제 조치가 나올 때마다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Das ist ein Fake. Es geht doch hier nicht um Corona. Wer das noch nicht verstanden hat, tut mir leid.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경제가 나빠지고 정부에 대한 반감이 커진 틈을 타 극우 세력들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Eine Corona-Diktatur auf Widerruf verträgt sich nicht mit unserer freiheitlich-demokratischen Grundordnung. 하지만 독일 정부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All das ist möglich und muss möglich sein in einem freien, offenen Land. Aber wer laut ist, ist deswegen noch lange nicht im Recht und schon gar nicht nur wegen seiner Lautstärke in der Mehrheit. 대규모 항의 시위에도 독일 의회는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등을 의무화하는 감염 방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독일의 누적 코로나 확진자는 87만 명에 육박했고 여전히 하루에 2만 명 가까이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정원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고사 위기에 처한 면세점과 항공업계를 돕기 위해서 정부가 어디에 착륙하지 않고 비행기만 타고 돌아오는 이른바 무착륙 비행에도 면세품 구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서유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공항을 이륙해 한반도 상공을 2시간 돌고 돌아오는 관광비행. 지난달 아시아나 항공이 시도했던 이 상품은 해외여행에 목마른 소비자들의 폭발적 호응을 얻었습니다. 진짜 여행 가는 것 같았어요. 충분히 가치가 있는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무착륙 비행이 앞으로는 관광 상품으로 출시됩니다. 1인당 항공료는 20만 원에서 30만 원 선,
인천공항을 이륙해 다른 나라 영공까지 갔다 3시간 안에 돌아오는 상품입니다. 코로나19로 대부분의 항공기 운항이 멈춰선 특수 상황에서 다른 나라에서의 착륙과 입국 없이 출국공항으로 다시 돌아오는 국제선 운항을 약 1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기존 해외여행처럼 면세점 이용도 가능해집니다. 면세 한도는 일반 해외여행객과 같은 $600. 공항 입출국 면세점은 물론 인터넷과 시내 면세점을 모두 이용할 수 있고 담배 200개비와 1리터 미만의 술, 향수 60ml 등의 추가 면세 혜택도 똑같습니다.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가격 싼 거, 좀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게 제일 메리트인 것 같고. 화장품이라든지 원래 구매하던 제품 그대로 어떤 뭐 할 것 같아요. 담배라든지 이런 거 사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반갑게 느껴질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 매출이 90% 이상 떨어졌던 면세점 업계는 반색하는 분위기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공항점 매출 같은 경우는 예전에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고요. 내국 매출이 조금은 이제 숨통이 좀 트일 것 같기는 합니다. 무착륙 관광 비행을 계획 중인 항공사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등 6곳.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부터 코로나 방역을 고려해 하루 최대 3편의 항공편을 우선 운항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서유정. 이어서 오늘 이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도시 전체가 유적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천년고도 경주. 문화재 보존이 어느 곳보다 중요한 이곳에서 정말 황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군 이 사진. 흰색 SUV 차량이 어딘가에 주차를 해놨는데요. 엄청난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이 차량이 세워진 곳, 다름 아닌 경북 경주에 있는 신라 왕족의 고분이었기 때문입니다. 해당 고분은 쪽셈 79호분으로 불려지고 있는데요. 이미 일제강점기 때부터 봉분이 크게 잘 남아 있었고 봉분의 크기로만 보면은 중형분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신라의 귀족 또는 왕족의 무덤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을 했지만 이 차량은 이미 사라진 뒤 경주시는 사진에 찍힌 차량 번호를 조회해 운전자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자기는 언덕처럼 좀 보여서 이제 모르고 올라갔다고. 고분인 줄 몰랐다는 운전자. 하지만 고분에 올라가면 처벌받을 수 있으니 무단 출입을 금지한다는 안내문이 있었을 뿐 아니라 안전 펜스까지 설치돼 있었습니다. 그 일대에다 이제 안전 펜스를 다 설치해놨는데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그 이제 안전 펜스를 쳐놓은 부분을 비집고 들어갔거나 아니면 그 빈틈이 있어서 들어간 거야. SUV 차량에 올라간 고분은 괜찮을까요? 봉분의 경사면에서부터 정상부까지 바퀴가 지나간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겨져 있습니다. 유물이 손상되었는지는 향후에 발굴 조사가 진행된다면 이 부분까지도 명확하게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경주시는 이 차량 운전자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전에도 봉황대 고분에서 복장까지 갖추고 스노우보드를 즐기는가 하면 1400년 역사의 첨성대에 만취한 대학생들이 올라가 기념사진을 찍는 등 문화재 순환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문화재 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뉴스였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에 나랏돈 8천억 원이 들어가는 걸 두고 비판이 쏟아지자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이동걸 회장이 공개적으로 반박에 나섰습니다. 조원태 회장이든 누구든 만난 적도 없고 이번 결정은 재벌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항공운수업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노경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자청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통합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각종 의혹과 비판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이 회장은 먼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을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다며 산업은행은 대한항공 경영권 분쟁에는 개입할 의사도 여지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KCGI가 아닌 조 회장에게 합병을 제안한 건 조 회장이 현재 대한항공 경영을 맡고 있기 때문이라며 산업은행은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각각 사회이사 3명과 감사위원을 추천해 경영을 감시하고 성과가 나쁘면 조 회장이 맡긴 담보를 처분하고 경영 일선에서 퇴진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산업은행의 제3자 유상증자 방식이 조원태 회장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선 주주 배정 유상증자에는 2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신속한 자금 투입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동걸 회장은 특히 이번 합병에 한진칼 이사회 의장인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이 개입했다는 보도에 대해 김 전 위원장과는 고교 동창이긴 하지만 2004년 함께 일했을 때 외에는 연락한 적도 만난 적도 없다며 해당 보도에 대해 법적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동걸 회장은 이 모든 과정이 재벌을 위한 특혜가 아니라 항공운수업과 일자리를 위한 특혜라고 강조했지만 대한항공 다른 주주들의 의사는 전혀 고려 않고 합병을 진행한 점이나 그동안 발생한 아시아나의 대규모 부실에 대해선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규모와 아시아나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을 국가 경쟁이 항공산업인이 하는 커다란 보호로 포장해서 정당한 주주 권리와 절차를 다 무시하고 경영권 분쟁 중인 회사의 재벌을 옹호하고 산업은행은 KCGI가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이번 합병안은 무산되고 아시아나는 채권단 관리 체제로 돌아가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합병으로 항공 경쟁에 제한이 생기거나 소비자 후생에 악영향이 있는지를 보고 기업 결함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노경진입니다. 코로나19는 공공의료 기반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실히 증명해줬고 의료 소비자들은 덕분에라는 말로 감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코로나19 피해 지역인 대구시가 내년도 대구의료원의 예산을 오히려 깎아버렸습니다. 왜 거꾸로 가는 건지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 초 코로나19의 대유행 당시 대구의료원은 감염병 전담 병원으로 지정돼 6월까지 800명이 넘는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이곳의 의료진들이 1차 방어선 역할을 너무도 잘해줬다는 칭찬 캠페인도 줄을 이었습니다. 환자 치료에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대구의료원의 내년도 예산은 오히려 20억 원이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료 취약계층 진료 지원액이 3억 원 줄었고 간호사 인건비 보조 등에 쓰이는 공익진료 결손금 5억 원과 필수 의료진 영입 예산 10억 원도 삭감됐습니다. 하나같이 공공병원의 정체성을 또렷이 드러내는 바로 그런 예산들인데 콕 집어내듯 줄어든 겁니다. 응급의학과와 감염내과의 전문의 등 코로나19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진을 보강하려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일단은 시에 도움을 요청하는 수밖에 다른 대책이 없는데 아마 시에서 또 다음에 보존해 주시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긴급복지 지원금 등에 돈을 써야 한다며 거의 모든 분야의 예산을 삭감했는데 이 과정에서 대구의료원에도 일률적으로 허리띠를 더 조를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예산을 더 얹어줘도 지금 의료원이 운영이 될까 말까 하는데 그럼 나머지는 우리 의료원의 의사 선생님들이 어디 가서 아르바이트해서 구해와야 됩니까? 이렇게 비판이 나오자 대구시는 추경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 전혀 수준으로 지금 확보하는 걸로 시장까지 다 고갈해가지고 내년 초에 저희 추경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 추가적으로 대구의료원에 또 30억 가까이 내려갑니다. 덕분에 고마웠다라고 급할 때에만 또 말로만 칭찬할 게 아니라 실질적인 예산과 지원이 꼭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끝내 소득 없이 끝이 나자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법을 개정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다음 달 초 본회의 처리까지 끝내면 목표대로 올해 안에 공수처를 출범시킬 수 있다는 계획인데 야당과의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한 방안이어서 강한 충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예고한 대로 민주당은 중대결심을 선언하며 공수처법 개정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제도도 악용하면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는 것을 야당이 증명해 주었다며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25일 열리는 법사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인 공수처를 연내에 반드시 출범시키겠습니다. 법 개정의 핵심은 추천위원회 인적 구성이나 의결 정족수를 바꿔 야당의 거부권을 사실상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법사위에 상정된 개정안대로 의결 정족수를 6명에서
제적위원 3분의 2, 즉 5명으로 완화하고 여야 교섭단체 추천 4명을 국회 추천 4명으로 바꾸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될 전망입니다. 이 같은 법안을 이달 말 법사위를 거쳐 다음 달 초 본회의에서 처리하면 대통령 지명과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연내 출범시킬 수 있다는 구상입니다. 국민의힘은 여당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을 임명하기 위해 짜고 치는 각본에 모든 역량을 동원해 반대하겠다며 강도 높은 대여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공수처장을 지명하기 위해서 제대로 시행해보지도 않은 법을 또 바꾸겠다고 합니다. 참 후한무치합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이 추천위원회를 다시 소집해 중재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오후 본회의에서도 법 제정 때는 야당의 거부권을 보장하겠다더니 말을 바꿨다는 야당의 공세와 1년을 기다려도 시간 끌기만 하는 야당이 문제라는 여당의 반박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오는 23일 회동할 예정인데 극적으로 전국의 돌파구를 찾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 사찰 대상이었던 광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사찰 문건이 3년간의 소송 끝에 공개됐고 이걸 MBC가 입수했습니다. 주목할 건 국정원의 사찰 활동에 당시 검찰도 적극 협조했다는 겁니다. 나세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2011년 9월 7일 작성된 국정원 사찰 문건입니다. 광노현 전 교육감에 대한 검찰의 사법 처리 방침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특히 당시 공상훈 성남지청장과 이진한 대검 공안기획관 등 주요 수사진이 파견 형식으로 잔류하며 9월 20일쯤 기소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담겨 있습니다. 실제 곽 전 교육감은 문건의 내용대로 9월 21일 기소됩니다. 이어 사법처리 대상자를 누구로 할지도 나와 있는데 이 내밀한 수사 정보가 사실상 실시간으로 국정원에 보고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용훈 대법원장이 법원에 심어놓은 좌파 변호사들이 영장을 기각시킬 경우 재청구할 방침이란 계획도 적혀 있습니다. 이틀 뒤 작성된 중앙지검 광노현 영장실질심사 준비의 전력이란 제목의 문건. 수사를 담당한 공안 일부는 반드시 받아내겠다는 각오를 피력하고 재판 초반부터 기선을 제압하겠다고까지 국정원에 직접 밝힌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정치검찰과 정치국정원이 합작해서 여론을 조작하면서 뭉개는 과정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렇게 갖은 방식으로 모은 사찰 정보를 취합한 국정원은 우파 단체와 보수 언론을 활용한 심리전을 펼쳤습니다. 실제 지난 2월 MBC가 보도한 일부 사찰 문건에는 증거 제시가 어려운 설은 인터넷에 적극 유포한다고도 돼 있었습니다. 곽 전 교육감 등에 대한 사찰 문건 30여 건은 3년간의 소송 끝에 오늘 공개됐습니다. 당시 국정원은 영화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을 문학의 블랙리스트로 분류하는 등 종교계와 야권 인사까지 사찰했습니다. 앞서 피해자 900여 명의 사찰 정보 공개를 거부했던 국정원은 입장을 바꿔 앞으로 이들이 공개를 청구하면 심사를 거쳐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나세훈입니다. 정치적 참견 시점, 오늘도 정치팀 김재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보겠습니다. 네. 신공항 말말말, 자, 동래파전, 사필규정, 노무현 공항 이렇게 등장을 했는데 김해공항 확장안 이게 결국 무산됐는데 동남권 신공항 이 얘기가 꽤 오래됐죠. 제가 관련 영상을 좀 찾아봤는데요. 정확하게는 18년 전 시작됐습니다. 네. 2002년 4월인데요. 김해공항에 착륙하려던 중국 여객기가 인근 산에 추락하면서 129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쳤는데 이 사고를 계기로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6년 신공항 검토를 지시하면서 본격 논의가 시작됩니다. 네. 오늘 조국 전 장관이 SNS에 이참에 신공항을 노무현 공항이라고 하자고 제안한 것도 그래서인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신공항 사업이 4번의 정부 교체를 거치면서 우여곡절을 겪게 된 건데 그러다 보니 여야 평가도 엇갈렸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네. 검증 결과는 사필 규정입니다. 민주당은 가덕 신공항 건설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아무런 권한도 없는 총리실 검증단을 꾸려서 이 결론을 뒤집으려 하고 있습니다. 또 모순투성입니다.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문입니다. TK와 TK 간 감정의 골이 충분히 깊어지고 나면 동네 파전 뒤집듯 뒤집을 겁니다. 신공항을 몇 년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환영을 하고 꽃을 주고 기뻐가지고 박수를 치고 했었던 바로 그분들이 다시 또 그 자리에서 이거는 또 안 된다고 또 뒤집어요. 도대체 이게 어이가 없는 건 접니다. 이명박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가덕도 이제 신공항을 만들어 주겠다고 했다가 번복했었고요. 그러다가 박근혜 대통령 때 김해공항을 확장한다는 식으로 절충을 해버린 것이죠. 자, 이제 검증위원회가 결론 낸 게 김해공항 확장안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자. 이거지. 네. 지금 가덕도 신공항이 확정된 건 아니죠. 원래 밀양, 김해, 가덕도 이렇게 세 군데가 후보군이었는데요. 네. 대구 경북에서 가까운 밀양을, 부산 경남에선 가덕도를 각각 지지하면서 이른바 TK 대 PK 대리전 양상을 띠게 됐던 겁니다. 네.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이 중간 즈음에 있는 김해공항을 갑자기 꺼내든 거거든요. 당시 황당하다는 반응들도 많았는데 여당에서 사필귀정이라고 얘기하는 이유입니다. 이때 외국업체 평가비만 20억 원을 줬는데 네. 야당에서는 어찌됐든 여당이 이걸 선거가 지나면 또다시 뒤집을 거라며 동네 파전이냐고 비판한 겁니다. 어쨌든 이 문제가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다시 TK 대 PK 대리전 양상 조짐을 보이고 있는 건데 이 지역 출신 의원이 대다수인 야당의 복잡한 속내를 직접 들어보시죠. 네. 검증위원회 결정을 환영합니다. 부산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가덕 신공항의 추진은 신속하게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은 여야가 전부 힘을 모아서 빨리 가덕 신공항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고 동진도를 찍어야 된다라고. 김해 신공항 확장 사업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번 검증은 잘못된 것이니 명백합니다. 필요하다면은 소송도 가능할 수 있지 않느냐.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정치적 검증을 한 거라고 보는데요. 경남이 극도로 분열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 자, 어쨌든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선거 쟁점화가 불가피해졌는데, 자, 여야 어디에 유리할까요, 이게? 이번 사안은 때리면 때릴수록 여당에 유리하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야당 안에서의 싸움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몇몇 TK 지역 의원에게 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그때까지라도 내부 봉합이 좀 될 가능성이 있겠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네. 다음 총선에서 불리한 꼬리표로 남게 될 일이라 섣불리 봉합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부산 지역 의원들은 가덕도 신공항을 위한 특별 법안을 내일 발의할 예정입니다. 그럼 어쨌든지 간에 이제 동남권에 신공항이 들어서기는 하는 겁니까? 일단은 국토부 검증 평가를 다시 받게 되는데요. 학계 일각에선 조심스럽게 다른 견해도 나오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여행업이 세계적으로 축소되는 분위기잖아요. 네. 민주당 소병훈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14개 공항 중 11개 공항이 적자인데 570억 규모입니다. 코로나 이전인 작년에도 이미 890억 가까운 적자를 봤거든요. 대규모 공항이 국가 경제에 주는 효과부터 다시 검토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영 기자였습니다. 장관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저 부분에 대해서 따로 드릴 말씀은 없고요. 그러나 여러 상황이 검찰총장이 검찰 조직을 중립적으로 이끌어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치의 늪으로 자꾸 끌고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영의 기대주 고교생 황선우 선수가 자유형 200m 개인 최고 기록을 경신하면서 올림픽 메달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정준희 기자입니다. 황선우는 50m 첫 턴 지점부터 선두로 나선 뒤 압도적인 스피드로 격차를 벌렸습니다. 1분 45초 92. 자신의 최고 기록을 한 달 만에 0.39초 단축했습니다. 200m는 또 그리 빠른 시간 안에 끝나는 종목이 아니라서 더 스릴도 있고 재밌는 것 같아요.
어제 한국 신기록을 세운 100m에서도 매년 1초 이상씩 빨라지고 있고 200m에서도 1년 새 1.77초나 줄이며 엄청난 페이스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박태환이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세운 한국 기록에도 1.12초 차로 다가섰습니다. 오늘은 좀 약간 현대형 선수라고 생각하나요? 재능 50, 노력 50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유형 200m의 경우 올 시즌 세계 랭킹 3위 기록. 이제 올림픽 메달도 꿈꿔볼만 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훈련해서 박태환 기록을 넘어설 수 있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꿈 같지만 메달권에 들 수 있도록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MBC 뉴스 정준입니다. 여자 배구에만 쏠려있던 인기를 남자 배구 쪽으로도 크게 돌려놓은 선수죠. KB손해보험의 자유로운 영혼, 케이타인데요. 닮은 꼴 이상열 감독과 함께 V리그 판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명노 기자입니다. 블로커 위에서 때리는 강스파이크. 마치 농구 레이업 슛처럼 한 발로 뛰어올라 때려내고 급기야 기상천외한 노훅 스파이크까지 성공시킵니다. 여기에 넘치는 흥과 세레머니까지. 현역 시절 코트 위의 야생마로 불린 이상열 감독의 마음을 그대로 사로잡았습니다. 케이타는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저하고 좀 비슷한 스타일입니다. 비슷한 사람은 느낌을 알잖아요. 욕 무지하게 먹었고 너무 자유로워요. 최근 들어 케이타의 세레머니를 놓고 상대팀의 신경이 곤두서 있는 것도 사실. 앞으로 춤추면 너희도 춤춰. 같이 해. 세레머니를 따라하며 기싸움을 벌이는 선수도 있지만 이상열 감독은 케이타의 흥이 넘치는 플레이에 전폭적인 지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재미가 있어요. 아니, 뭐든지 재미있어야 보는 게 얘가 즐겁잖아요. 잘못하지 않는 법인에서 자유롭게 놔둡니다. 타잔처럼 자유롭게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I don't care about this. I just want to do what I like and to have fun. 나도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케이타. This is the original. Okay? 지난 9년 동안 약체로 분류됐던 KB손해보험. 이른바 몰빵 배구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지만 이상열 감독은 케이타의 득점력보다 승부욕을 더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19살짜리가 저 정도로 했는데 우리는 왜 어린애만 못하냐. 그런 어떤 욕심, 멘탈 저질 뭐 이런 게 사실 우리가 부족한 거 아니에요. 바라는 것이면 얘기해보라. I just wanna win. 코로나19로 영상만 보고 뽑은 아프리카 선수. 지금껏 볼 수 없었던 괴물의 등장은 침체된 남자 배구의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We will give them what they really expect for us. We will give them everything. Yeah.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프로농구 원주 경기에서 재미있는 장면이 많이 나왔는데요. DB 타이치 선수의 역대 2위에 해당하는 장거리 버저비터 보시죠.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여름 장마철 같은 폭우가 쏟아지면서 도로가 침수되고 불어난 물에 차까지 떠내려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 시간을 전후해서 서울에는 87mm의 비가 집중적으로 내렸는데요. 이는 서울에서 기상 관측이 시작된 1907년 이래 11월 비로는 가장 많이 온 겁니다. 이 밖에도 경기도 광명이 100일, 경남 양산도 67mm의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수증기를 가득 품은 따뜻한 공기가 우리나라 상공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상대적으로 차가운 공기가 내려와 기온이 빠르게 떨어집니다. 오늘 아침 18도로 웃돈 서울의 기온이 내일 2도까지 낮아지겠고요. 철원은 오늘보다 20도 가까이 낮은 영하 1도를 보이겠습니다. 며칠 새 날씨 변덕이 참 심하죠?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비구름 뒤편으로는 황사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상층으로 지나가 큰 영향은 없겠지만 내일 오전 서해안을 중심으로 농도가 잠시 짙어지겠습니다. 중부 내륙과 전라도에 위치한 높은 산지에서는 새벽 사이 첫눈이 날릴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하늘은 낮부터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2도, 대구 8도로 오늘보다 10도 이상 떨어지겠고요. 낮 기온도 서울이 6도에 머무는 등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1월 19일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